문재인 대통령이 엇박자를 내던 김동연, 장하성 두 경제수장을 모두 교체했습니다. 새로운 경제부총리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새 정책실장엔 김수현 사회수석을 임명했습니다. 세계 최고 기술력을 자랑하는 우리 가전제품 수출이 최근 줄고 있습니다. 가성비 좋은 중국 제품의 공세가 거센 데다 장기화되는 미중 무역 갈등도 악재입니다. 신기술로 무장한 프리미엄 제품으로 위기를 돌파하고 있는 가전업계 실태 짚어봤습니다. 최근 택배업계 1위 업체인 CJ대한통운의 배송이 늦어져 불편 겪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유는 전국에 물량이 한데 모이는 중심 터미널 작업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언제나 정상화될지 취재했습니다. 식약처가 BCG 주사에서 검출된 비소량이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불안감은 자제들지 않고 있습니다. 신생아들이 맞는 주사에 독극물이 들어간 사실이 어떻게 이제서야 밝혀진 건지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사건건 불협화음을 내온 경제투톱이 결국 교체됐습니다. 경제가 안 좋은 만큼 새로운 경제투톱의 과제, 그리고 국민적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큽니다. 먼저 어떤 인물들이 임명됐는지 류정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2기 경제사령탑을 맡을 신임 경제부총리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내정하고 정책실장에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을 임명했습니다. 강원 춘천 출신인 홍 부총리 후보자는 옛 경제기획원에서 출발해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박근혜 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을 역임했습니다.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은 경북 영덕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당시 국민경제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 환경부 차관을 지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예산 재정 분야 전문가이자 기획통으로 폭넓은 행정 경험을 통해 경제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기획 능력과 조정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뛰어난 정책 기획 조정 능력과 균형감 있는 정무 감각을 바탕으로 산적해 있던 민생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해온 정책 전문가입니다. 경제정책 노선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김동연, 장하성 경제투톱은 1년 반 만에 함께 물러나게 됐습니다. 김 부총리와 장 전 실장이 한꺼번에 교체된 것은 가시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제 현실을 고려한 쇄신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경제정책을 놓고 잇단 엇박자를 노출해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문책성 인사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 청와대는 새 국무조정실장에는 노형우 국무조정실 2차장을, 청와대 사회수석에는 대통령직 속 정책기획위원회의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겸 미래정책연구단장인 김현명 중앙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습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신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사령탑 역할을 맡게 됩니다. 김수현 정책실장은 포용국가의 밑그림을 그리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인사의 배경을 김환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예산재정 분야 전문가이자 기획통으로 정평이 난 경제관료입니다. 예산통인 홍 실장을 경제부총리에 내정한 것은 청와대가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통한 성장 회복을 노리는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여기에 국무조정실장으로 정책과 갈등 조정 능력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줬다는 점도 인선 배경입니다. 국정 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폭넓은 행정 경험을 통해 경제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기획 능력과 조정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제 전문가입니다. 참여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주도적 역할을 한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은 사회와 복지, 경제 분야를 두루 걸치면서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인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제, 사회, 복지 등 다방면의 정책을 두루 섭렵한 정책 전문가로서 포용적 사회 구현 등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비전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책임자입니다. 경제부총리가 경제정책을 총괄하도록 하는 등 역할을 분명히 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경제는 야전사령탑으로서 우리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께서 총괄 하시기 때문에 우리 김수현 수석께서는 포용 국가의 큰 그림. 경제정책 노선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1기 경제팀을 의식한 듯 홍남기 내정자와 김수현 정책실장은 수시로 만나 소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이 같은 기대를 안고 출발했지만 새 경제팀이 풀어야 할 과제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국내 경기는 점차 활력을 잃어가는데 미중 무역 분쟁을 비롯해 대내외 변수가 산재해 있습니다. 이어서 강예지 기자입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기 회복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최근 산업활동과 투자 고용이 부진한 가운데 미중 무역 갈등 심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처음 경기가 둔화됐다고 진단한 데 이어 정부 시각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고 평가받는 고용 상황 개선은 새 경제팀의 최우선 과제로 꼽힙니다. 지난 9월 실업자 수는 102만여 명으로 9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은 반면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만여 명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대외 악재들도 새 경제팀의 장애물입니다. 미 연준이 예고대로 다음 달 금리를 올리면 시중금리 인상을 자극해 1,5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부담이 커집니다. 우리 주요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우리 경제 버팀목인 수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탱크 그리고 엔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경제팀이 뒷받침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다. 규제의 혁신을 이루어야 하고 또한 그 글로벌 기준에 맞는 이 법인세 등의 조세 완화. 470조 원 예산안을 바탕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 나라 돈을 푸는 것과 별도로 민간 부문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SBS CNBC 강혜지입니다. 네, 이번 인사를 놓고 벌써부터 뒷말이 무성합니다. 소위 코드 인사라는 지적인데 일견 문 대통령의 의중이 고스란히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이 내용 취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손석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손 기자. 네. 일단 야당의 반응은 차갑잖아요. 네. 일단 비난 일색이라면서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 대통령의 이번 인사를 코드 인사로 규정하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또다시 자기 사람 심기에 나서면서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만 밟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수현 정책실장 임명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바른미래당의 경우는 김수현 실장은 경제를 모르고 홍남기 부총리 후보는 예스맨이라면서 이번 인사를 비판했습니다. 시민단체도 이번 인사를 부정적으로 평가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이른바 경실련은 경제 투톱이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경제 구조 개혁을 포기한 것이라는 논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평가는 예상을 했던 건데 문 대통령은 인사를 그대로 강행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경제정책 기조를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라는 문 대통령의 의지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소득주도 성장에 쏟아지는 우려와 비판을 정면 돌파하려는 의지로도 읽혀지는데요. 정책실장이라는 자리가 이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과 색깔을 정치에게 입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소득주도 성장 기조를 뚝심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인물로서 김 실장을 낙점했다는 것입니다. 네, 송 기자, 그렇다면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홍 후보는 이 현 김동연 부총리에 비해서는 사실 경제 컨트롤 타워로서는 무게감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관리나 조정 능력을 높이 평가받는 인물이기도 하죠. 색채가 뚜렷한 김 실장과의 소위 궁합을 고려한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1기 경제팀이 보인 불협화음이 의사결정 시스템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다면 시스템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죠. 김동연 부총리가 지난 7일 국회에 출석해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된 바가 있었죠. 당시에는 이제 경질설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됐던 그런 시점이었는데 당시 했던 말이 이렇습니다. 경제가 위기가 아니라 이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라. 이런 발언이었습니다. 예. 장하성 실장과 보인 이 불협화음의 구조적인 원인을 드러낸 것으로 보는 평가가 다수였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청와대도 이번에 인사를 발표하면서 이례적으로 경제사령탑은 홍남기 내정자고 설계자는 김수현 실장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원팀으로서 경제팀 2기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청와대와 정부 간 의사결정 시스템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투톱 인사와 함께 오늘 공정경제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기업의 인식 변화가 최우선 과제로 강조됐습니다. 이광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경제는 이제 빨리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하고 지속적으로 더 멀리 가야 합니다.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시종일관 대기업의 인식 변화를 촉구하면서 상생협력을 대기업의 시혜적인 조치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정경제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결과로서 성장 과실을 정당하게 나누는 것이라면서 경제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익을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가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지적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이어 발언대에 오른 각 부처 장관들의 발언에서도 대기업에 대한 쓴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소수 상위 대기업 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하도급 거래와 유통업 분야에서 이른바 갑질이 고착화되는 한국 경제는 흡사 고립된 대기업들의 오아시스 체제와 같습니다. 대기업 오아시스 체제에 편입되지 못한 기업들은 싹이 피자마자 시들어버리는 떡잎과도 같습니다. 협력이익공유제를 둘러싸고 대기업 팔비틀기라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 논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면 돌파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공정경제를 앞당기려는 정책 드라이브에 속도가 붙으면서 대기업들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우리 가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수출이 줄어들고 있는 건데요. 싸면서도 품질이 괜찮은 중국 가전들의 공세가 거세기 때문입니다. 먼저 신윤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이른바 차이슨 청소기가 인기입니다. 소비자들이 중국 제품을 찾고 있는 겁니다. 100만 원대 영국의 유명 무선 청소기와 비교해 성능은 뒤처지지 않으면서도 가격은 10만 원대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구매하고 싶기도 하고 아니 찾아보곤 있어요. 차이슨에 대해서는. 왜냐면 다이슨 너무 비싸가지고. 한때 품질이 떨어져 차이나 풀이라는 말까지 나왔지만 이제 중국 가전은 가성비 갑으로 불리며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유통 매장에서도 삼성과 LG의 노트북 사이에 중국 기업 제품들이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최근에는 아예 중국에서 공기청정기나 청소기 등을 직접 구매하는 이른바 중국 직구족도 늘고 있습니다. 매년 두세 배씩 성장하는 중국 직구 시장에서 가전은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탓에 우리 기업들의 가전 수출은 올해 3분기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했습니다. 세계 가전 2위 시장 중국에서 현지 제품에 밀리고 있는 데다 세계 1위 미국에서는 통상 장벽에 막히고 있습니다. 중국 제품의 공습, 그리고 글로벌 보호무역에 따른 수출 감소까지 가전의 앞날에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미중 갈등도 우리 가전업계의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중국에 있는 생산 공장을 옮겨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어서 서주연 기자입니다. LG전자가 미국 시장에서 팔고 있는 프리미엄 냉장고의 절반은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북미 판매 냉장고의 약 10%를 중국에서 생산합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생산과 판매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냉장고, 에어컨, TV 등 가전제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공언한 상태입니다. LG전자와 삼성전자는 급한 대로 물량 일부를 국내 혹은 동남아 등 다른 공장에서 생산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복 관세 때문에 중국에서 생산하는 게 인건비가 싸서 생산한 거였는데 관세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게 되니까 중국보다는 더 저렴한 나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요즘에는 태국이나 베트남 같은 데로 많이 옮기잖아요. 중국에서 동남아로 생산 기지를 옮기는 추세에 가속이 붙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이런 생산 기지 이전이 예기치 않은 비용 증가로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알려져 있는 대기업들이 중국 현지 공장을 통해서 가전제품의 완성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이나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특히 가전제품 분야에서도 중간재 수출 분야에 관련돼서는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세탁기는 미국의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수출에 발목이 잡힌 상태입니다. 미중 간 무역 전쟁으로 우리 가전 수출에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SBS CNBC 서주연입니다. 네, 이렇게 미중 무역 갈등과 중국 업체의 공세로 우리 가전업계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윤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앞서 보니까 우리 가전업계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네, 앞서 일부 짚어드린 대로 우리 가전업계 이슈 중 하나는 통상 문제입니다. 중간 선거 이후 변화가 있지 않겠냐는 관측이 있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 선거가 끝나자마자 중국산 알루미늄 판재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미중 무역 전쟁의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중국 업체의 추격도 상당히 위협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중국 가전을 단순히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제품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데요. 이미 중국 가전기업들도 삼성, LG의 프리미엄 냉장고와 유사한 냉장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계속해서 기술력을 키워나가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중국 가전기업의 경우는요, 외국계 R&D 인력을 지금 영입하고 있고요. 글로벌 M&A를 지금 가속화하면서 프리미엄 시장을 들어가기 위한 가전 기술력을 지금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가전 산업이 반도체보다는 진입 장벽이 좀 낮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결코 안심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중국이 우수한 인력 영입에 상당히 적극적인데 아예 기업을 사들이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이얼이 2016년 미국의 GE 가전 부문을 약 6조 원에 인수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 하이얼과 함께 중국의 3대 가전 기업 중 하나로 꼽히는 메이디도 해외 기업 인수에 적극적인 상황입니다. 이 메이디는 2016년 일본 도시바 가전 부문, 이탈리아 에어컨 제조업체, 또 세계 4대 로봇 제조사인 독일의 쿠카까지 잇따라 인수했고 지난해에는 이스라엘의 로봇 부품 업체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 막대한 자본력으로 부족한 기술력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가전업계 어떤 돌파구가 있습니까? 네, 이제 국내 기업들은 지금처럼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한 프리미엄 가전제품으로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삼성과 LG는 타사보다 가전제품 라인업을 더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는 데다 휴대전화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가전 부문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무풍 에어컨이나 의류관리기 같은 세계 최초 가전을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온 빌트인 가전 시장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붙박이 가전으로 불리는 이 시장은 세계적으로 50조 원 규모입니다. 전체 가전 시장의 약 30%를 차지하는데요. 이 부분의 강자는 유럽의 밀레와 지멘스입니다. 우리 가전업체는 후발주자인 만큼 이 시장에 전문 기업을 과감하게 인수합병하거나 또 협업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CJ 대한통운의 대전 물류터미널에서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지난달 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죠. 이 때문에 택배 배송이 늦어져 제때 물건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인지 박연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윤모 씨는 경북 영주에 사는 지인이 택배로 보낸 선물을 일주일 만에 받았습니다. 냉동된 상태로 배송을 받았는데 이게 지연이 되면서 냉동된 고기가 해동이 돼서 오면서 배송이 늦어진 원인은 대전에 위치한 CJ 대한통운의 허브터미널이 멈춰섰기 때문입니다. 8월에 이어 지난달 또다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 때문에 각 지역에서 집화된 물품이 대전으로 모이지 못하고 서브터미널에 쌓여 있는 상태. CJ에서 작업 중지를 해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어떻게 얼마나 시일이 걸리느냐에 따라서 이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는 저희가 예단할 수도 없죠. 배송을 기다리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2천여 개 대리점과 택배기사들도 피해를 호소합니다. 지금 있는 업체들도 다른 데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각 구, 시, 읍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 있죠. 하지만 CJ 대한통운은 택배 분류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허브가 전국에 한 6개 정도 있어요. 일단 대전에서 처리하던 그 택배 물량들은 다른 그 허브 터미널로 분산해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지금 택배는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데 어찌된 일인지 소비자들은 배송 지연으로 답답해하고 대리점과 택배기사들은 손해를 보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SBS CNBC 박연신입니다. 비소가 검출된 BCG 백신에 대한 공포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위험 수준이 아니라고 거듭 설명하고 있지만 못 믿겠다는 부모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피용 BCG 백신에서 비소가 검출됐다는 사실이 발표된 지 사흘째. 부모들은 공포와 분노에 여전히 휩싸여 있습니다. 회수 처리가 됐음에도 맞은 아이들은 어떻게 대책을 해줄 건지 그런 것도 정확한 자료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겠다는 글이 등장했고 백신을 공급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국민청원도 올라왔습니다. 정부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불 끄기에 나섰습니다. 식약처는 비소 검출량이 아기를 기준으로 한 국제 가이드라인의 허용 노출량보다 극히 적다고 설명하면서 매일 마시는 공기와 물에도 비소는 들어있고 간혹 검출량이 기준치를 넘기기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72시간 이내에 소변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이미 접종을 받고 한 달 이상 지난 아이들은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일본 후생성이 문제를 감지하고 우리 정부에 사실을 알리는 데까지 석 달이나 걸렸고 어떤 자료를 넘겼는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 내용이 이상이 없으면 일단은 저희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의 중수거품을 수거해 가서 이제 검정 의뢰를 했죠. 식약처 자체 조사 결과는 언제쯤 발표될지 현재로선 알 수 없는 상황. 불안한 부모들의 속만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내년부터 저비용 항공사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저렴하게 여행할 수 있다는 건 좋지만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안전이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보도에 윤지혜 기자입니다. 7번째, 8번째 저비용 항공사 탄생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진입의 문을 열어주겠다고 하자 업체들 5곳이 뛰어들었습니다. 국토부는 내년까지 2곳 혹은 최소 1곳에게 신규 허가를 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조종정비사의 인력난 가능성입니다. 매년 새롭게 요구되는 기장급 인력은 700여 명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재 연간 양성되고 있는 조종사는 350여 명에 불과합니다. 경력이 풍부한 정비사는 품귀 현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인력이 많이 부족하죠. 지금 또 수급이 불균형인 상태에서 중국 쪽으로 많이 또 유출이 일어나고 있어요. 당분간은 지금 그 기장급의 조종사나 그 팀장급의 경력 있는 정비사 부족을 해결하는 게 이렇게 수월치가 않습니다. 항공사들은 대안으로 현재 최고 65세인 조종사와 정비사의 정년을 한시적으로 1, 2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항공시장 진입 규제 완화로 신규 항공사들이 시장에 진입을 한다면 그에 맞춰서 조종사들의 정년 제한도 일시적으로 완화를 해준다면 당장의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국토교통부는 심사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항공업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산업 생산과 투자, 고용이 부진한 가운데 대외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 그린북에서 수출 소비는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투자와 고용이 부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부터 10달 동안 우리 정부가 회복세라고 진단을 해왔지만 지난달부터 판단을 바꿨습니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광주형 일자리 추진안을 놓고 다음 주 초 재협상에 들어갑니다. 양측은 이번 주 최종 담판을 가졌지만 임금 수준 등 두세 가지 핵심 사안에서 끝내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초 다시 만나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국제적인 대규모 할인 행사가 다가오면서 소비자 피해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처음 이용하는 해외 쇼핑몰은 구매 후기를 확인하고 사기 의심 사이트 리스트를 확인한 후 거래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미 결제를 마친 상태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신용카드사 차지팩 서비스를 이용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경제사령탑이 결국 교체됐습니다. 김동연과 장하성, 두 사람으로는 꺼져가는 우리 경제 성장 동력의 불씨를 되살리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하지만 경제사령탑을 교체한다고 지금의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은데요. 경제수장 교체를 둘러싼 논란과 파장, 오늘 밤 11시 취재 파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현미입니다. 비가 그치고 퇴근길 무렵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며 체감온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토요일은 낮 동안 서울이 16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고요. 일요일에는 12도로 4도가량 기온이 내려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한편 미세먼지는 여전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나쁨 단계를 유지하겠는데요.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구름만 가끔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은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 한때 구름이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오늘과 비슷한 기온 보이면서 한낮엔 서울 16도, 대전 18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오늘 밤까지 강풍특보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속초 16도, 강릉 18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20도 안팎으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 광주, 대구 18도, 부산 20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동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되면서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침 기온이 예년 이맘때보다 낮아지겠고요. 일교차도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프리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